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니어 주거산업 해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시니어 주거산업의 발전 방향과 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4개국의 시니어 주거산업 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거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앞서서 주거산업을 살펴보려면 그 나라의 고령화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들은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4개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어떤 고령화 속도와 여기에 맞는 주거보장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사이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스웨덴을 보면은 이 4개 나라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를 먼저 달성했고 1972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를 달성해서 고령사회를 달성해서 2014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만큼 굉장히 선진국에서 빠른 고령화 속도를 달성한 나라입니다. 또한 영국도 마찬가지로 스웨덴보다는 늦지만 1976년도에 우리가 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2020년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시적으로 2013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우리보다는 늦은 약 2028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 4개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아마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압축고령화라고 할 만큼 1994년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2006년도 이미 초고령사회로 들어서 아마 이 4개 나라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압축고령화되면서 주거보장제도를 가장 빠르게 지금 정책을 변하고 있는 나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2017년에 우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2025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4년만 있으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령화 사회의 어떤 주요 국가의 고령화 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4개국의 주거보장 정책, 그 다음에 현재 그 시니어 주거산업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나라 일본을 일본의 고령자 주거현황을 보면은 고령자들의 약 97%가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일본 같은 경우는 대개 집에서 자기의 어떤 거주 지역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수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고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 자기 어떤 거주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내지는 그룹홈이라는 어떤 시설 형태의 어떤 자기 그 숙소를 가진 상태에서 고령자들이 케어를 받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로 지금 시설 중심으로 고령자들이 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형태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주거보장제도를 먼저 살펴보시면 1986년도에 우리가 노인주택 개조사업을 했습니다. 이 노인주택 개조사업이라는 것은 고령자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어떤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일본에서는 1987년도에 실버하우징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뒤에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실버하우징 프로젝트라는 것은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본이 아마 앞에서 보신 것처럼 1990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면서 골드 플랜이라는 또 새로운 어떤 노인 주거 보장 정책을 1990에서 99년까지 여러 가지 생활지원센터라든지 데이케어 서비스, 종합복지 어떤 그 노인의 주거 보장을 10년 플랜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또 실질적으로 95년도에 가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골드 플랜이라고 해서 95년에서 99년까지 이걸 또 새롭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주거보장 제도를 하다가 2000년도에 이르러서 그 감당하는 수요를 또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골드 플랜 21이라는 2000에서 24년까지 해서 지금까지 주거보장제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발전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실버 하우징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요원이 기존 자치단체에 의해서 파견되는 형태로서 실적으로 노인들이 이렇게 그룹홈이나 어떤 공동임대주택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자기의 공간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가 주간보호 서비스 센터라는 곳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의 어떤 그 보호 대상자, 우리로 따지면 어떤 뭔가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파견해서 수시로 노인들의 어떤 그 안부전화나 긴급대응, 일상적인 가사운전을 보조함으로써 노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거주 공간에서 불편함이 없이 여러가지 복지행정과 주택행정을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실버 하우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1987년에서 약 90년도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게 크게 효과가 없어서 일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0년도부터 99년까지 골드 플랜이라는 또 주거보장제도를 하고 신골드 플랜, 그 다음에 골드 플랜 21을 통해서 여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홈헬퍼, 데이케어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재가개호 지원센터, 특별양호 노인홈, 노인보호시설, 케어하우스, 고령자 생활복지센터, 방문간호 스테이션 등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복지와 우리가 주거의 개념을 결합한 수십만 채의 어떤 주거분양제도를 단계별로 고령화 속도에 따라서 정착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현재 어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또 병원의 어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지 또 이 사람의 어떤 개호 상태에 따라서 이용되는 어떤 시설별 수용자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건강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립의 어떤 그 좀 자율성이 있다면 대부분 노인홈에서 거주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약간 외래 시설에 자주 예를 들어서 검진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단기 입원을 하는 약간 어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예를 들어서 자립보다는 또 요개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인보건시설에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고 또 건강이 굉장히 요개호 예를 들어서 개호 상태를 필요로 하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입원을 필요로 한 사람은 특별양호 노인홈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어떤 본인의 건강 상태와 또 자립 여부 또 요개호의 필요성에 따라서 시설별 수용자를 결정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지 좀 이런 것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좀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좀 다양한 어떤 노인 시설을 그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그 사람들의 어떤 자립도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되는 그런 시설들이 빨리 확충되고 그런 것들이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어떤 노인주택 입주 비용은 물론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만은 크게 일시금과 월 사용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이용료는 임대료, 식비, 관리비, 장기요양보험 이용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보험 이용료라는 것은 본인이 재가 서비스나 어떤 시설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비용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고 나머지는 임대료, 식비, 관리비는 대부분 어떤 공동적인 비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할 때 기본적으로 입주 일시금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양형인 경우에 분양금액을 내게 되고 임대형의 경우는 입주보증금을 내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또한 월 사용료로는 식비, 본인이 먹는 만큼 식사비를 하게 되고 관리비는 여러 가지 어떤 공과금을 내게 되고 기본적으로 또 본인이 또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뭐 세탁비나 청소비 또한 이런 것들은 개별 서비스료 그 외에도 장기 요양 이용보험료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물론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약 한 10만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10만원 정도의 어떤 고령자 주택 입주 비용이 들어간다고 현재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보면은 요양원에 입소한 것보다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형태로 서비스용 고령자 주택 입주 비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또 일본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가 커뮤니티 하우스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커뮤니티 하우스라는 것은 우리가 노인들을 따로 이렇게 거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인들끼리 의지하는 이런 정서적인 그런 의지력은 있지만 노인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 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어떤 젊은이들과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일본에서는 약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커뮤니티 하우스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하우스는 공간을 함께 쓰고 서로 돕는 구조로서 우리가 복합 실버타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인 노인, 2세대인 젊은이, 3세대인 어린이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어떤 사회의 어떤 활력을 부리고 노인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어린 세대에게 아랫 세대에 전달하고 또 어린이들은 또 노인들을 보면서 공경의 문화 또 어떤 사회 어른으로서 배움을 선택할 수가 있고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어린이 세대와 노인 세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서로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니포리 커뮤니티 하우스의 어떤 모습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2층과 3층은 일반 임대주택으로서 주로 젊은 층들이 거주하는 어떤 약간 저렴한 어떤 임대주택이 들어가서 청년들이 되게 젊은 층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게 되고 4층에서 6층까지는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가서 노인들이 거주하고 7층에서 11층까지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건강한 노인들이 거주하고 12층에는 어떻게 공동시설을 함으로써 3세대가 거주하는 이런 커뮤니티 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는 이미 스웨덴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모델로서 일본에서 이게 활성화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이런 그 커뮤니티 하우스 형태가 도입된다면 아마 굉장히 노인들이 어떤 고독한 공간이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떤 자립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을 수가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또 분산형 서비스용 고령자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은 이미 일본 전체의 약 14에서 15%, 동경 시내에도 약 10% 이상의 어떤 그 빈집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아파트 중에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를 우리가 서비스용 고령자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노인들이 거주토록 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에 아파트라는 공동생활 거주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산형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도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일본에서 2000년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나이가 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치매 환자들입니다. 이 치매 환자들을 대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내지는 치매 전문병원에 보내서 치매 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치매 환자의 어떤 그 사람들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고립감을 강화시키고 치매 환자의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 스웨덴이나 독일 이런 그 선진국에서는 치매 환자를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매 환자를 사회로부터 같이 참여시켜서 이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00년도부터 그룹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많이 활성화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 그룹홈이라는 것은 바로 치매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약 20여만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거 부분,
공용 부분, 생활지원 부분을 크게 구분해서 주거 부분은 본인만의 단독 어떤 거실, 단독 거실이 있고 또 화장실과 욕실이 같이 딸려 있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으로는 이렇게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같이 사용하게 되고 또 생활지원 부분은 식당, 이런 사무실이나 활동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1인 1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이나 부엌이나 이런 목욕탕은 공동 사용 원칙이며 또 여기에 입주할 때는 본인 집에서 사용하던 개인 물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그러느냐? 치매 환자는 본인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과거에 생활했던 그런 특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치유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의사가 2-3회, 월 2-3회 진료함으로써 케어를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홈은 크게 유니티라고 하는 어떤 그 세대가 9세대 미만의 이런 소규모 유닛과 그 다음에 18세대까지의 어떤 두 개의 어떤 유닛을 결합한 형태로 되는데 과거에는 9세대 미만의 소규모 유닛이 활성화되는데 최근에는 18세대까지 규모 확대되는 두 단위의 유닛이 결합된 입주자가 좀 더 많은 형태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형태가 있죠. 1인 단독실 형태, 2인 공용형 형태, 2실 공용형 형태. 이렇게 이제 부부나 친구들이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분리형, 전체 공용형, 조합형인데 주로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1실 단독형, 2실 공용형,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최근에 이제 또 이런 치매 환자가 아니라 조금 어떤 거동이 불편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중산층 노인들이 모여 사는 우리가 유료 노인 주거 시설이 요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한 5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설에 입주해서 이렇게 케어를 받고 약간 어떤 실버타운 같은 케어를 받고 하는데 굉장히 이런 노인의 어떤 생활 공동체로서 식사도 제공해주고 건강관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 우리로 따지면 약간 실버타운의 어떤 쾌적함을 누리는데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은 좀 입주비, 또 그 다음에 관리비들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 이용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노인 주거시설에서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생활편의 서비스, 식사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안전관리 서비스, 문화레저 서비스. 나중에 제가 실버타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공되는 분당 시그니스타워라든지 더 클래식 500이라든지 이런 고급 그 실버타운에서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형태가 바로 유료 노인 주거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유료 노인 주거 시설 중에서 대표적인 또 일본은 또 미국의 또 은퇴 주거자 마을의 형태를 띈 일본의 소규모 선시티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선시티는 요코하마에 있는 그 시설로서 197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지금 일본의 좀 그 요코하마 외에도 다양한 곳에 지금 이런 형태의 고급 은퇴자 마을을 지금 형성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결합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는데 비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관리비 뭐 이런 식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또 좀 비용이 또 평형별로 부담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과 레저, 식사 이런 것들을 제공되는 고급형 시니어 주거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본을 우리가 마치고 이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우리가 미국의 시니어 주거 보장 사례를 보면은 미국은 일본보다는 이제 고령화 속도가 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준비 속도도 일본과 같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도 이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주거 보장 사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본적인 어떤 노인들을 위한 주거 형태를 보면은
뭐 공동사용주택, 우리가 코하우징이라고죠.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거주하면서 젊은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어떤 공유 공간의 어떤 이런 형태의 공동사용주택도 있고, 액세서리 주택이라는 것은 주건물 옆에 부수적 주택,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크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건물 옆에 부수적 주택을 지어서 3대 가족이 모여 사는 이런 형태의 어떤 액세서리 주택도 있고, 또한 집합주택이라서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그 한 건물에 노인 세대를 모아서 주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주택도 있고, 또한 에코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큰 주택 옆에 있는 아주 작고 이동이 가능한 주택으로서 자녀가 원로한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마당에 우리로 따지면 어떤 사랑채, 별채 그런 형태의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에코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노인촌락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다양한 어떤 최중요주거보장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주거보장 사례라면은 아마도 저는 아마 이 그림에서 우리가 미국의 시니어 주거보장 사례의 대표적인 형태를 다 보실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서비스 수준과 비용으로 봤을 때 서비스 수준이 낮고 비용이 낮은 것은 어덜트 케어라고서 어덜트 데이케어라고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약간 그 단기간 보호를 받거나 짧은 시간 보호를 받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약간 비용은 좀 부담이 되지만 서비스는 별로 없는 시니어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촌이라든지 또 독립생활이 가능한 인디펜던트 리빙 이런 형태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주로 최근에 이제 약간 그 서비스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비용도 중간층 이상의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어시스트 리빙이 되겠습니다. 자, 어시스트 리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이 활성화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어시스트 리빙이라는 것은 주택과 요양산업의 어떤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도 내가 또 영위하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서비스도 받으면서 비용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약간의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어시스트 리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보시면 넓은 형태의 빨간 원인인데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인 돌봄 주거라고 하면은 CCRC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게 있을 겁니다. CCRC에서 유명한 게 이제 뒤에서 소개하는 선시티라는 은퇴자 복합도시를 말하는데, 이 CCRC는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의 약자로서 연속 돌봄 은퇴 주거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단지에 다양한 어떤 노인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노인 주거 복합단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시티이고, 현재 미국 내에는 약 2천여 개의 CCRC가 있고, 입주민은 약 한 지금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70만 명이 넘고 규모는 35조가 넘을 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비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은퇴자 마을이 굉장히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서비스도 높으면서 비용이 비싼, 우리로 따지면 아마 요양병원의 어떤 그 상급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단독으로 내가 활동할 수 없고 또 고도의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너싱홈, 이런 형태로 본인의 어떤 건강과 또 비용의 부담 형태, 또 자립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주거보장 사례가 미국에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그 은퇴자 마을인 CCRC를 살펴보시면 지금 은퇴자 마을은 CCRC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시티 마을입니다. 이게 선시티 마을은 1950년대 말 60대 건설사 사장인 델버트 웨브가 은퇴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애리조나의 지금 사막지대에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면적이 한 11배 면적의 넓은 곳에서 입주자들이
거주해서 은퇴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현재는 지금 미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LH 공사를 통해서 시적으로 우리도 이제 은퇴자 마을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공청회나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대도시에 있는 노인들이 중소형 내지는 시골에 있는 이런 은퇴자 마을로 감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결합하는 이런 형태의 주거 집단 단지가 앞으로 고령화의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진국의 사례로서 밝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디에 은퇴자 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례인 영국입니다. 자, 영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주거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접근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영국이 주거 정책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실질적으로 영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어떤 고령층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설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설 돌봄에서 비용을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열악한 어떤 시설의 문제,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영국의 어떤 재정적 의료 부담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이제 지방정부와 개인이 같이 비용을 부담하는 공동체 형식의 그런 형태의 주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보호, 노인보호주택, 지역사회보호, 수리개량지원, 사회보장급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인들의 대상과 어떤 상황과 급여와 이런 전달 체계를 통해서 재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실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한 영국의 주거보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성공했던 주거보장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보호주택입니다. 주거보호주택인데 이 주거보호주택이라는 것은 영국의 대표적인 노인주택으로서 지방정부나 주택조합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로 공급을 하지만 민간에서 분양형으로도 구입을 해서 임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 한 두 개와 주방으로 이루어진 소형주택들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어떤 노인이 개인적인 거주의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또 시설의 보호를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노인들의 어떤 복지를 해결하는 이런 보호주택이 영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어떤 노인보호주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을 위한 어떤 독립주택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어느 정도 타인의 원조를 좀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주택관리인이나 보호사들이 거주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유형 2가 있고 유형 3 같은 경우는 요보호주택이라고 해서 굉장히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보장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 체계를 연계해주는 각각의 어떤 건강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독립생활의 의무에 따라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시니어 주거 보장을 그룹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 스웨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노인 돌봄이 필요해도 가능한 자택에서 돌봄받도록 합니다. 실제로 일본이 도입한 커뮤니티 하우스라든지 모든 것들의 원조는 어떻게 보면 스웨덴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니어 주거보장 사례에서 가장 앞서 나간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웨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상화입니다. 정상화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젊은 사람들,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노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거기로부터 제대로 케어받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커뮤니티 케어와 비슷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스웨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양원도 우리는 대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과 다른 곳에 이렇게 멀리 이렇게 건축해서 분리를 시키는데 여기에서는 요양원도 주택지역 내 신축하기에 대해서 반드시 샤워실과 화장실은 개인용을 비치하도록 하고 그래서 개인의 독립성을 확보해주고 집합주택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회사에 의해서 건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어떤 지역 커뮤니티 케어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시니어 주거보장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서비스 하우스입니다. 서비스 하우스라는 것은 일반 주택의 독립생활에 문제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인 1실이 원칙이고 본인이 취사가 가능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방문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서비스 하우스라고 합니다. 노인홈이라는 것은 서비스 하우스에 비해서 좀 공간이 좁고 취사가 안 되고 본인이 어떤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할 수 없는 약간 서비스 하우스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형태의 주거보장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싱홈이라는 것은 항상 요양과 간병이 필요한 고령 후기를 위한 노인 시설을 말하고, 그룹홈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봤었던 그런 형태로서 치매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집합주택은 노인과 젊은이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이런 형태의 주택을 말하고, 시니어주택이라는 것은 55세 이상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형태로서 스웨덴이 추구하는 시니어 보장의 사례는 바로 정상화 이론.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 이론이라는 건 노인과 일반인이 더불어 생활해서 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주거보장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약 30여 분에 걸쳐서 살펴본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서 해외 시니어 보장 사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거보장 사례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